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9월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 조금은 덜컹거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9월은 약세를 보였던 달이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9월을 좀 투자 전략을 다듬는 시기로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시장은 9월의 첫 거래일 상당히 큰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1% 넘는 내림세를 그렸기 때문인데요. 미국장은 9월에 첫 거래일을 쉬어가는 모습인데 앞으로 9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들 안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글로벌 비트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9월 증시 전망 이와 함께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 AI 수혜주들 월가에서 주목한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통상 9월은 증시가 1년 중 가장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 약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말하는 건지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자료는 1964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 지수 매월 상승 하락의 이 퍼센테이지를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진한 초록색을 켜고 있는 것이 11월, 가장 강한 달이 되겠고요. 반대로 진한 빨간색을 켜고 있는 게 가장 부진한 달이 되겠습니다. 9월이 되겠고요. 9월에는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46%로 가장 적고 또 실제 지수의 퍼포먼스도 평균 0.7% 하락으로 1년 중 약세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올해 같은 대선 이듬해만 따로 모아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대통령 임기 1년 차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사실 퍼포먼스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2월이 가장 부진합니다만 상승의 확률은 43.5%로 9월이 가장 적고 또 실제 지수의 퍼포먼스도 1.5% 평균적으로 빠지더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요. 9월에 유독 악재들이 많이 몰리고 또 그것들이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역시 그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챙겨봐야 될 변수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미국 안에서는 이 재무부의 TGA 개정 리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TGA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인 연준 안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9월에는 재무부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이 TGA에 현금을 비축해 두게 됩니다. 추후 지출을 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과정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쭉 흡수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국채 발행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하락하는 한편 금리는 상승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연준의 이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번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시켜 줄 거다. 이 부분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죠. 다만 문제는 지금 여전히 QT, 이 양적 긴축이 병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인 QE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를 통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어렵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9월은 정부의 회계연도 마감월이자 분기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죠. 따라서 정부와 기관들의 리밸런싱 수요가 몰리면서 변동성이 부각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가? 일단 일본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일의 10년물 그리고 4일의 30년물 일정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국채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장금리 상승을 일으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랑스 총리 재신임 투표가 9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신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만약에 불신임이 된다면 이 역시도 시장금리 상승을 압박하고 또 유로화 상승을 자극하면 유로화 하락을 자극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이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겠다. 이 정도 대비를 해보셔야겠죠. 이런 가운데서 불안감을 키우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되는 미국 증시 버블 논란이 되겠는데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Pricier than they were in the dot-com era라 그러죠. 지금 미국 증시가 닷컴 버블 시대 때보다 더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주가 매출액 비율 PS 레이시오를 들었습니다.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 대비했을 때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당연히 이 수치가 높을수록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이 PSR 비율을 쭉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 이 수치가 3.23배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때는 어땠을까요?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00년 당시였는데 이때 당시에도 2.87배로 지금보다는 저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걱정거리는 대형주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라는 건데요. 이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된다면 S&P 500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 그 기업들이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이제는 무려 39%,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사상 최대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9개 기업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겼는데 이 역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게 된다면 증시가 장기적인 조정에 취약해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에서는 그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격이 빠지면 모두가 같은 종목을 들고 있을 때 추가 매수자가 어디서 나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도 나도 다 엔비디아를 이미 들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가격이 빠진다면 이미 들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증시가 조정에 취약해지는 포인트를 여기서 잡아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 눈길을 돌려야 하는 쪽은 어디에 있을까? 메가캡 종목들 웬만한 거는 이미 다 들고 있고 여기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도 AI 사이클의 장기적인 흐름을 믿고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른 종목들로 채워야 된다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베로 헬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마크 지안브로네는 AI 수혜를 누리되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효과는 누리고 있되 아직까지 AI 기업의 프리미엄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 주목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참 매력적이죠. 저평가된 AI 수혜주들을 찾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월가 IB들 그리고 각종 외신들이 주목한 저평가 AI 수혜주들을 전부 다 발굴을 해봤습니다. 대략 6개 기업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규모가 37기가와트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이미 24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신규 수요는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자,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추가로 190기가와트에 달하는 잠재 수요가 대기 중에 있다. 얼마 전에 CFO가 모두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반영되더라도 엄청난 실적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월가에서는 이 AEP 종목의 순이익이 2028년까지 28%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실제로 AEP 이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혜 기대감을 안아가면서 20.8%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으로는 역시나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바로 티커명 ETR의 엔터지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메타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캠퍼스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루이지아나주에 위치해 있는데요. 3개의 대형 천연가스 발전소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특별한 포인트는 이 요금제가 구조가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이 천연가스 발전소의 운영 비용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에게 떠넘겨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 재무구조 방어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설비 예약 비용과 송전 비용 그리고 월별 발전 요금의 일부분을 메타가 전부 부담하게 됐습니다. 엔터지 역시도 올해 이런 수혜 기대감을 안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16.8% 상승한 바가 있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강세가 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 자, 그 밖에도 4가지 종목이 더 있습니다. 먼저 버티브 홀딩스, 이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냉각 인프라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얼마 전에 벨기에의 생성형 AI 전문 기업이죠. 웨일레이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냉각 시스템에 생성형 AI를 도입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따라서 운영의 효율화가 향상될 것으로 개선되는 상황.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됐던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이 35% 급증한 한편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에버코어 ISI 측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165달러로 꼽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127달러니까 약 40달러 가까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고요. 버티브는 올해 들어서 50%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GE 버노바도 보시죠. GE에서 분사한 에너지 인프라 전문 기업이죠. AI 전력망 수혜주 혹은 테마주로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멜리우스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이 지금은 연간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2030년까지는 최대 4조 달러까지 확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핵심적인 반사 이익을 거둘 종목으로 이 GE 버노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청정 에너지 그리고 AI 전력망 산업에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GE 버노바 역시 올해 들어서 80%대의 폭등 흐름을 가져간 가운데 현재 주가는 612달러대에 가리키고 있고요. 자, 나머지 두 종목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이튼입니다. 전력 장비 업종으로 포함이 되는데 스위치 기어와 차단기, 변압기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 확산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살아있지만 또 한 가지 이 글로벌 전력망 현대화하려는 수요에 대한 수혜까지도 더블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HVDC 인프라 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상승률이 올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5.2% 상승한 가운데 과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와치리스트에 추가하신 다음에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죠. 델 테크놀로지스, 굉장히 클래식한 종목이겠죠. AI 서버와 스토리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실적 결과는 사실 좋았거든요. 문제는 3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당일에 무려 9% 가까이 급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월가 IB들은요, 그 급락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찬스로 본다는 시각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AI 서버의 저건옷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5년간 15%의 EPS 성장을 전망했고요. 목표가는 167달러로 제시. JP모건 역시도 AI 투자 사이클의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145달러로 상향 조정.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마진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서버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와치리스트에 추가해 보실 만한 종목들을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9월은 여러 악재가 몰리면서 증시가 많이 흔들리곤 하는데 따라서 과감하게 베팅하는 공격수보다는 흔들림에 대비하는 수비수다운 포지셔닝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밸류 부담감이 높은 종목들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이렇게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 그러나 멀티플 확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운 앵커가 또 다른 투자 포인트들 이어갑니다.
네, 9월을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9월은 전통적인 약세장이다라는 것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오랜 격언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계절적으로 9월 휴가라는 단어가 존재할 정도로 9월에는 유동성이 감소하고 세금 관련한 매도세가 시장에서 목도가 되고요. 그와 함께 펀드 리밸런싱까지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9월에 약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사례를 들여다봤을 때 9월의 큰 하락 사례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2001년 당시에는 8%가량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닷컴 버블의 여파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9.11 테러의 여파로 2001년 시장에서는 8%가량의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2002년에도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1년보다 더 큰 낙폭을 보이면서 11%가량의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기업 회계 스캔들의 불황까지 겹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때 당시에는 9월 한 달 동안 9%가량의 조정이 있었고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그 부분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을 맞이하면서 9%가량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에 계속해서 9월이 하락만 나왔던 것은 아니고요. 1995년, 97년, 98년에는 계속해서 상승이 있었고 2010년에도 2에서 8%대의 9월의 상승폭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의 수익률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보통 9월의 수익률은 이렇게 조금 낮게 0.73%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주요한 변수들이 보통 9월 되면 뭐 펀드 리밸런싱이라던가 세금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앞선 화면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올해에는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자체적인 통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TGA 개정 리필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시장에서 걸고 있는 기대는 연준의 금리 인하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고 그러한 남아도는 자금들이 위험자산 쪽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시장에 갖고 있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재무부가 TGA 개정을 리필한다라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더욱더 풍부해질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맞물린다는 점, 재무부의 TGA 개정 리필이 금리 인하의 효과를 상쇄시키진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이 올해의 변수가 되겠고요.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회계연도 마감월 기관 포지션 정리 이슈, 그리고 분기 말에 기업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올해 또 특별히 함께 작용하고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의 향후 예상 변동성을 빅스 지수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는 시티그룹의 자료입니다. 주요 이벤트의 변동성 확대를 좀 주의하자라는 의견인데요. 9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겹쳐 있으나 그중에서도 고용보고서에 대한 충격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고용 데이터들, 졸지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ADP 민간 고용 데이터, BLS의 고용보고서까지 연이어서 발표가 됩니다. 고용보고서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잠재 변동폭이 0.85%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그 다음으로 시장에 조금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FOMC 회의, 그리고 CPI 발표와 고용 보고서는 한 0.8%가량의 잠재 내재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와 M2 통화 공급량 비율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유동성 대비 지금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안 그래도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9월에 경계심이 더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M2가 많다라는 것은 돈이 많으니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시장이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주식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전에 닷컴 버블 당시와 지금 2008년 코비드 팬데믹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금 M2 대비 S&P 500 지수의 밸류 부담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2000년대 닷컴 버블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을 아주 그냥 내려놓고 시장 참여자로서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겠고요. 때문에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던 것처럼 저평가이나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자리하고 있는 탄탄한 종목들로 시선을 돌려볼 때가 됐다라는 분석들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요 자산군의 변동성 지표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좀 잠잠합니다. 희귀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주식과 원자재, 채권, 금, 환율 여러 가지 시장 안에 여러 가지 자산군들의 변동성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부분을 추적했을 때 함께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모든 자산군의 변동성이 역사적 평균 이하로 하락하는 이례적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를 바라볼 때 낙관적인 회로를 좀 돌려보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성 있게 흘러갈 수 있다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위험 자산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반면에 이를 조금 보수적인 회로를 통해서 사고를 해보면 잠재적으로 폭풍전 고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아이디어를 또 갖게 됩니다. 주요한 이벤트에서 변동폭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 하락분을 크게 반영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골드만삭스의 자료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프라임북 데이터인데요. 헤지펀드를 움직이는 프라임 브로커들이 자금을 어느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신흥국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이는 레벨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신흥국뿐만이 아니라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매수세 유입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 본토 주식 그리고 해외에 상장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이 프라임 브로커들의 자금이 강하게 이동하고 있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와 또 중국에 대한 부양 기대감, 미국의 밸류에 대한 부담으로 이렇게 신흥국, 중국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중국 주식을 강하게 매수하셔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밸류에 대한 부담으로 좀 미국 시장 바깥으로 시선이 다시금 옮겨가고 있다는 현상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전하고 있는 IB가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 2026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7,75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에버코어 ISI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7,750포인트는 월가 IB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불리시한 관점입니다. 아무래도 9월에는 좀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버코어 ISI의 이러한 전망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줄리안 에마뉴엘 애널리스트 인공지능 붐이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시각들이 존재할지라도 2026년 말까지는 계속해서 AI 붐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는 어느 섹터로 시선을 옮기고 있을까요? 지금 사각형이 4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산업재, 에너지 쪽으로 확실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기존에 시장의 시선을 강하게 이끌었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그리고 금융주들도 역시 함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재, 에너지 관련 펀드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의 자금 이동에서 우리가 하반기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리 인하기에는 보통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 오름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떨어지면서 R&D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헬스케어 섹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대표적인 ETF들도 정리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앞으로 중소형주까지 함께 이끌어준다면 9월 이후의 시장은 다시금 한 번 더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해 보입니다. 중소형주에 과연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팩트셋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골드만삭스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러셀 2000은 중소형주단의 구성 종목들로 구성된 지수이죠. 러셀 2000의 수익 성장 예상을 좀 들여다봤을 때 올해는 EPS 성장률이 19%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는 러셀 20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EPS 성장률이 더 상승폭을 그려줄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2026년에는 39%의 연간 EPS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등에 업고 중소형주까지도 그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기존에 좀 집중됐던 종목들 외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볼까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강력한 변수가 자리하고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입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 이 관련 내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다만 대법원으로 이 사건이 이임이 될 시에는 대법원의 장악력이 트럼프 행정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관세 압박을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동안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강력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국가 비상경제권법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5가지 다른 옵션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관세율이 좀 높게 책정되고 있는 다른 옵션 가운데에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섹션 201 국내 산업 피해를 우려하는 관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관세입니다.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섹션 122의 경우에는 국제 결제 문제 관련해서 15%, 섹션 338의 경우에는 미국 상거래 기업들을 차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혹여나 제지가 되더라도 꺼내서 쓸 수 있는 관세 관련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자, 관세가 주요 제품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는 숫자가 단기적으로 가격에 전가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뒤쪽에 보이고 있는 숫자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과 의류, 농산물, 전기, 장비, 전기 제품 전방위적으로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의 압박을 받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지금 기업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미국 행정부입니다. 다음은 원전이 될까라는 이야기 어제 저희 글로벌 비트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가 원자력 연료 컨소시엄을 설립해서 미국 내에 농축 우라늄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와 함께 지켜볼 2가지 종목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 미국 에너지부의 계약 하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센트러스 에너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텔의 사례도 그렇고요. MP 머티리얼즈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이슈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는 기업 전체 펀더멘탈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BWX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원자력과 방산 쪽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45% 올랐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BWX가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그 밖에도 태양광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폄하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AI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중에 절반가량은 이런 청정에너지 쪽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분석 자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하반기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